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추워졌어 날씨가. 이것은 이것도 했고, 뭐냐, 이런 경우에 뭐 이러한 경우에 위대한 업적은 그가 남긴 법문이 아니라, 그가 남긴 처술이 아니라 자신의 깨침을 법문의 창광설이 아닌 이 육신의 몸짓으로 행동으로 주변에 비난은 아랑곳하지 않고 몸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의 인간 부처로서의 위대성이 돋보이는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경어의 위대성은 경어가 남긴 법문이 아니고, 경어가 남긴 저술이 아니고, 그것을, 이 깨달음을 온 몸으로 중생들을 향해서 육신을 아랑곳하지 않고 보여줬다는 점이라는 건데, 여기에 이제 모순이 있죠. 왜냐, 그 방아람 스님이 경어의 법하는 따를지언정 행리는 따르지 말라라는 그 말이 모순이 있잖아요. 경어선사는 법화를 따르라고도 안 했고 그냥 몸으로 구현하신 행리를 보여주신, 그러하니 저는 여기에 한 표를 던져요. 왜냐하면 행리가 대단히 위대하신 거죠. 경어선사의 행리가 없었으면 법화는 그래서 글자 속에서 멈추어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경어선사가 실지의 모든 것을 이 사바세계를 상대로 몸으로 구현해 주셨는데, 물론 경어선사가 일으킨 그 동학농민혁명도 중생과 가까이 몸으로 보여줬고, 그걸로 인한 실패로 인해서 삼수갑산까지 가셔갖고도 그 온몸 개고생 생고생을 하시면서 진짜 이 몸으로 인간의 극한 상황에서, 여러분 삼수갑산 가서 한번 살아봐. 거기가 얼마나 추운 곳인지 아시잖아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개마고원 중강진 마이너스 43도 쉬를 싸면은 쉬가 꽁꽁 얼른대잖아요. 그런 곳에서 이 경선사가 진짜 옷 한 벌로 이걸 버티셨는데 보통 일은 아니죠. 항상 제가 속상하고 가슴 아픈 점은 그 삼수갑산 오지에서 진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거를 견뎌내시면서 버티셨다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위대함인데, 이게 그 부처로서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위대성을 몸으로 구현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그 희망을 찾고, 왜냐, 내가 경어선사를 본 것은 경어선사의 물론 법화와 행리 중에서 법화도 말도 못해요. 경어선사의 법화는 경어집을 보면 한 줄 건너 한 줄씩이 다 알알이 박혀 있잖아요. 그 말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그거를 그냥 몸으로 확 구현해 버리셨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동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어선사의 대단함은 법화와 행리 양면으로 다 위대해요. 근데 나는 법화보다는 행리 쪽에다가 더 많은 걸 두죠. 왜냐하면 그 법화는 깨달음의 경지를 대문장가고 문필가라 그걸 써놓으실 수 있어요. 써놓으실 수 있죠. 아니? 근데 이 행동으로 옮긴다는 건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행동으로 옮기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경계를 뛰어넘으시면서 그 인간으로서 겪어야 할 그것을 그대로 부처의 모습으로, 진짜 깨달은 자가 아니면 그걸 보일 수 없는 모습으로 행하고 갔다는 사실. 아이고. 그래서 인간 부처로서의 그 위대성이 돋보이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말년까지도 법석에서가 아닌 중생들의 삶의 현장에서 비승비석을 자처하면서 경서가 자기가 그래, 당신이 나는 비승비석 송경어라 라고 하시잖아요.
생활 속에서 민초들과 함께 부대끼고 숨쉬고 유생들과 술을 마시고 선비들과 시를 읊으며 꾸밈없는 무행. 이 꾸밈없는은 약간 좀 모순이 있죠. 꾸밈이 좀 있었어요. 왜? 속였잖아요. 그 속이는 것도 또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속이는 것도. 당신이 위대한 깨달음을 성취한 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래로 내려가서, 더군다나 경호선사는 그냥 가장 아래로 내려간 것 뿐이 아니라 일본 놈의 눈을 피해야 되니까 그 신분까지 다 속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불법의 진술을, 그 실천이 어떤 것인가를 현실로 우리의 눈앞에서 여실하게 폭포처럼 쏟아내며 중생들에게 보여줬다. 이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호선사를 지금 그 완전한 이류중행과 완전한 화강동리가 완전한 그 입전수수로 한다면 이건 맞는 말이야. 그런데 경호선사는 뭐 꼭 입전수수 이류중행 화강동진을 할 데가 없어서 삼수갑산까지 가. 근데 경호선사의 상체가 거기에 닿았던지 정말 운명 같은 그거를 해서 경호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가셨는데, 드라마죠. 경호선사 운명은 아무래도 드라마 같아요. 하나의 드라마라 반드시 영화로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경호선사가 어떻게 보면은 동학농민 혁명 자체가 인류 역사상 위대한 그러한 그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대한 그 전환점이 되는데, 거기에 앞장선 사람이 하필이면 경호선사와 전봉준 장군이었다는 게 믿어지질 않고, 또 경호선사와 전봉준 장군이 천안매부관이었다는 사실 또한 이게 다 뭐란 말이냐. 근데 거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그 고통이 있었죠. 왜냐하면 경호선사가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는 첫 번째가, 그때 당시에 탐관 우리들의 학정이 극에 달했고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했지만, 그 중에서도 또 경호선사 아버지가 그 탐관 우리놈 때문에 집안을 천석군이 다 뺏기고 우라병으로 죽잖아요. 그거를 경호선사가 목도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전봉준 장군이 매제잖아. 매제인데 결국은 경호선사가 아버지처럼 믿고 의지했던 전봉준 장군의 아버지 전창혁이도 내내 고복은수 그 조병갑이라는 놈 때문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목도한 두 사람이 말하자면 시대적 상황에서 그 동학농민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돼서 그게 거사를 일으켰는데, 그냥 일으켰으면 좀 성공을 했으면 어디가 덧나? 응? 아이 부처님 뭐 하셨어요? 또 설정스님이 총무원장 했다 어쩔래? 근데 그거 좀 성공하면 어디가 덧나? 설정스님이 총무원장만 제대로 하고 났으면 내가 지금 북한에 갔을 거예요. 갑산 우기망 도화동을 다녀왔다니까. 아마 영화도 벌써 만들어졌을 거예요. 믿기지 않는 현실이죠. 믿기지 않는 현실인데, 이게 다 현실이라 처음에 전봉주장은 토항 경호선사와 천안매부라는데 믿기지 않았고, 설정스님이 총무원장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나는 그냥 그 역사의 현장에서 그냥 조교사 앞에서 그냥 맨발로 미친년처럼 맨발로 그냥 한 달간 집회 신고나고 거기서 그냥 날이면 날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설존의 팀에서 그냥 막 아이고 그걸 다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앞날이 있지만, 나는 끝까지 굽히지 않을 거야. 어디 해봐. 내가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요. 그래서 경호선사는 불법의 진술을, 그 실천이 어떤 것인가를 현실로, 이건 좀 거짓말이야. 몰랐으니까 용서하셔야지. 뭐 어떻게 하나. 이렇게까지 쓰고 싶었어요. 나는 경호선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절실하게
한 글자 한 글자를 정말로 힘들게 글솜씨도 개뿔도 없는데도 그냥 이거를 열심히 이런 걸 지금 내가 이 상황을 읽으면 눈물 날라 그러죠. 응? 뭐셨지? 응? 중생의 삶의 현장에서 비승비석을 자처하면서 생활 속에서 민초들과 함께 부대끼고 숨쉬고 유생들과 술을 마시고 선비들과 시를 읊으며 꾸밈없는 무해행어로 불법의 진수하고 실천이 뭔가를 뻔때를 보여준다고 우리 앞에서 여실히 폭포처럼 쏟아내는 중생이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라고. 왜냐면 이렇게까지 내가 쓸 수밖에 없었다는 그것이 가슴 아프지만 어쨌든 그냥 나도 이거 처음 읽으니까 좀 욱하네요. 힘들었겠다. 홍현지 힘들었겠다. 스스로를 항상 제가 경허선사를 보고 자처하는 내가 헌법신장으로 이렇게 내가 써놓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경허가 남긴 위대한 업적이다. 위대한 업적이긴 하지. 삼수갑산을 뭐 어찌돼서 가까운 간에 경허선사의 정착지는 삼수갑산이었어요. 이러한 경허와 같은 개친자의 모습은 전무후무로 역사 이래로 불조 이래로 역사 이래로 인류 역사상 오냐 잘 썼네. 인류 역사상 다시는 볼 수 없는 대선승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경허집이 법어 속에서 그리고 법화와 행리 속에서 다 읽을 수 있어요. 다 증명할 수 있고 뭐 어쨌든 내가 해야 할 맡은 바 임무 내 삶을 마치기 전에 해야 할 맡은 바 임무는 경허선사 바로 알리기다. 어쩔래. 삼목 불조 법맥의 계승 경허선사 몇 조라 그랬죠? 75조. 적어도 경허선사 후학이라면 잊지 말고 아니 자기의 선조를 몰라보는 놈들이 다 있어. 구한말 혜성처럼 등장한 경허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불조의 전등연언을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경허선사의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도 경허선사가 그 오도가를 발표하시면서 딱 내 전등연언을 밝히시잖아요. 한국 불조의 법맥은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걷잡을 수 없는 쇠퇴 일로를 걷고 있었다. 쇠퇴 일로를 걷고 있었어. 걷잡을 수 없는 게 아니라 거의 바닥까지 내려와 있었죠. 뭐 진짜 이 불교의 법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디서 불교의 법맥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 경허선사가 대단하다는 거는 자기가 그걸 다 이렇게 쓰셔서 그죠? 뭘로 댕겨? 등등상속이라고 남기잖아요. 등등상속. 이 경허선사가 직접 써놓지 않았으면 또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1902년에) 등등상속이라고 해가지고 해월 해명에게 주잖아요. 해월 해명까지 딱 써놓고 거기까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경서가. 그러니까 해월 해명 밑으로 이어야죠. 해월 해명 밑으로 뭐가 됐죠? 해월 스님 밑으로 응? 운봉이, 그 다음에 향곡이, 그 다음에 진제. 이렇게 내려왔어요. 지금 우리가 운봉, 향곡, 진제. 그러니까 진제가 79조죠. 경서가 75조고. 제대로 지금 잘 가고 있나요? 한국불교 법맥이 제대로 가고 있나요? 왜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 과연 우리는 경허선사에게 부끄러움이 없는가? 이 법맥을 과연 제대로 이어내려가고 있고, 과연 진제 밑으로 누가? 괴로운 일이죠. 진제스님 뭐랬더라? 옥쟁반에 뭐 흰눈이 뭐시에서도 이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거 찾아봤거든요. 잘못됐어요.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옥쟁반의 그 진제 스님이 한 그 법문 내용 그게 실제로 있어요. 근데 전달이 잘못되고 있는 거죠. 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거는. 거기에 그거 그게 있는데 그것을 빗나가고 있더라니까. 그 해석이 아니라고요. 진제 스님 그거 아니에요. 거기에 흰눈과 옥쟁반의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거를 놓치고 계시더라고. 뭐냐 이놈들아. 이씨. 야 이놈들아. 에이씨. 그래서 과연 우리의 펄조 본맥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러한 시기에 경어의 등장으로 경어는 세잔에 가던 한국 근대 불교의 중흥을 이룩하는 눈부신 업적을 남겼어요. 간신히 살아났죠? 지금 진제까지 왔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 선불교의 지금 책임은 진제 스님이에요. 한국 불교의 선풍을 바닥까지 내려가게 만든 그 책임자가 누구겠습니까? 뭐 지금 세계 뭐 가나산대 뭐 이런 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제 스님이 진정한 깨달은 자라면은 진제 스님을 찾아가는 그 우리 수행자들이 발길이 그냥 날이면 날마다 거기가 문지방이 닳도록 찾아가야 돼요. 누가 찾아가나요? 내가 가봤다니까. 거기 어디죠? 갔는데 내가 경허스님 이걸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진제 스님이 이 경허스님 사진을 보더니 이게 저기 뭐 자기는 이거 경허스님 아닌 것 같으대요. 사진이. 아이 스님 이거 경허스님 사진이라고요. 이게 원본이라고. 이게 진짜 사진이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모른대. 아닌 것 같대. 그러더니 가니까 방 안에 그걸 그 전법계에 그거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에? 붙여놨는데 또 등등상속은 왜 부산문화재에다 갖다 줘? 그거는 한국 불교의 자랑인데 그래서 부산문화재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부산문화재 가서 한 번이나 경허선사 등등상속 봤나요? 아니 왜 경허선사 거를 거다 갖다 주냐고.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에다 갖다 놔야지. 사람들이 다 보고 하지. 그거를 부산문화재에 등록시켰다면 부산문화재가 어딨어? 누가 부산을 가? 그리고 왜 우리가 부산문화재가 어디 그 뭐야 저기 뭐지 전시돼 있는지도 몰라. 다시 찾아와야 돼요. 그거 많이 드는 소리를 해야죠. 누가 뭐 그 가다가 처박아 넣어도 딱 조계사에 경허스님 승복하고 똑같으죠. 조계스님 경허스님 승복을 왜 조계사 수장고에 갖다 놓느냐고. 앞으로 끄잡아 내라고. 법당에다가 진열해 놓으라고. 법당에 진열을 해 놓으면은 말이 돼야 안 돼. 법당에 진열해 놓으라고야. 거기 법당이 아니래도 그 중앙박물관인가가 있어요. 근데 왜 중앙박물관 전시실에 갖다 놓질 않고 왜 지하 수장고에다 갖다 놓냐 이 말이요. 아이고 미치겠어요 이거. 우리 제가불자라도 다 일어나가지고 이거 뜯어 고쳐야 돼요. 경허선사를 사랑하는 내가 경허선시를 읽는 모임 있고 또 경허선사를 사랑하는 모임이 있거든요. 경사모. 그런데도 뭐 활동도 안 하고 있고 처음에만 반짝 하는데 하고 있고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갔더니 진제 스님이
다른 건 안 봐. 안 보더니 경사 사진 보더니 이렇게 쳐박고 보시더라고. 그냥 내가 뭘 말을 하는데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 책에 뭘 이렇게 보시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데 그 이제 전법계 뭐 몇 개 있더라고. 그 뭐래더라? 경허스님 제자 중에 전법계를 받은 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해월 스님 말고는 없다 그 얘기죠. 해월 스님 말고는 자기만 전법계를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전법계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다는데 있습니까? 그래서 있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예, 있습니까? 스님은 무슨 해월 스님만 전법계를 받은 줄 알고 계시는데 만공 스님도 전법계를 받았고요. 수월 스님은 없지만 수월 스님도 제자니까 당연히 전법계를 받으셨겠죠. 하지만 그분은 그런 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뭐 분실됐거나 없어졌거나 할 수 있지만 해월 스님만 받은 게 아니에요. 만공 스님도 전법계를 받았습니다. 라고 내가 했어요. 그래서 내가 책 도로 가져오려고 아까워서 싫어 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싸질머치고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들어가시더라고. 들어가시면서 밥 먹고 가래요. 아니 밥 안 먹어요. 그래서 그냥 왔는데 그냥 오늘 다 그냥 그 일을 해운정사인가 보다. 해운정사.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스님. 지금도 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그 우리 한국불교 현주소가 지금 그래요. 진도 빼야 돼. 30개는 해야 되겠다. 한국 불교의 세태의 원인을 대략 살펴보면 우선 1차적으로 조선조 시대의 억불 승유가 불교의 억압 정치죠. 불교 억압이라는 정치적 이유가 첫 번째가 되겠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적으로 조선왕조의 몰락이 있었고 지금 한국 현대 불교를 말하는 거예요. 몰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기말적 병리 현상이 일어났죠. 그리고 세계사적으로 본다면 19세기에서 또 20세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문명사적 입장에서 그런 문제와도 우리가 맞물려 있어. 그래서 경허선사가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그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그거에 맞물려 있어요. 조선왕조 중에서도 정조대왕, 내가 좋아하는 정조대왕 뭐냐, 이산 경허선사 드라마로 만들고 싶어서 이산을 5번 봤다. 내가 어쩔래. 근데 그 이후로 세태를 걷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경허선사가 헌종 1년에 태어나잖아요. 1849년에. 그러니까 그냥 시대적으로 가장 진짜로 꼬질꼬질하고 더군다나 막판에 한일합방이 되는 것까지 다 보고 가시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서 경허선사가 비극적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처럼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서 불교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불교계는 그야말로 그 명맥만을 유지한 채 명분을 이어가는 형태가 당시 경허선사의 조선왕조 세기말적 말기의 불교계의 비참한 현실이었다 이런 얘기.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경허로 인해서 한국 불교가 잠깐 반짝고 경허로 인해 한국 불교는 있는 불교사적 전통을 확립할 수 있었더라 이런 말이에요. 거기 명맥을 이었으니까요. 경허선사가 아주 정확하게 그거를 써놓고 전등 연원을 다 밝히시고 그리고 오도가를 580자로 써놓고 이렇게 정확하게 해놓고 가셔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 불교의 법맥이 그래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경허선사로 인해서. 경허선사의 등등상속으로 인해. 근데 왜 등등상속을 부산문화재로 갖다 놓냐고요. 찾아야 돼. 그거는 거기에 가 있으면 안 돼요.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에 있어야죠. 경허선사 승복도 조계사 법당에 모셔져 있어야 돼요. 어떡하냐. 그런 자각을 갖고 있는 이 스님들이 안 계시고 총무원장 정도 돼야 되는데 그냥 설정 스님이 딱이었는데 근데 설정 스님이 총무원장 되면
설정스님 총무원장 되면 해줘야 할 일 29개를 적었어요. 29개를 적었는데 스님을 못 만나. 총무원장 됐다고 그래서 안 만나더라고. 못 만나주더라고. 그래서 스님이 조계사에서 아침에 새벽 예불을 한다. 처음 얘기죠, 이것도. 는 얘기를 듣고 내가 새벽 예불을 찾아가요. 스님이 새벽 예불을 끝나고 법당을 딱 놨을 때 내가 스님! 하고 불렀어요. 스님이 나를 쳐다보는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그 당황스러운 얼굴. 그래서 스님이 발을 멈추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스님을 하도 만날 수가 없어서 이 방법을 써서 왔는데 거기에 등치가 큰 어떤 스님이 가로막더라고요. 왔는데 이거 제가 스님한테 꼭 전달시키려고 여기까지 왔다. 이거 받아가시고 읽어보시라. 그랬더니 그 밑에 덩치 큰 사람이 받더라고요. 거기서 끝이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거기에 이제 이 29개 그 중에 이제 내가 여러 가지를 많이 썼거든요. 과연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그래서 이 경허선사 선양이 거기서 끝이 나고 말아요. 이미 그 설정 스님이 많은 총무원장인데 다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진짜로 뭐 오금을 못 비시더라고. 딱 돌아섰는데 그 당황스러운 그 얼굴에 나한테 단 한마디를 건네지 못해. 아니 왜 한마디를 못 건네? 당당한 총무원장이 됐으면 아 왔는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어떻게 지냈는가? 라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내 이름도 못 불러요. 왔는가도 못하고 눈도 마주치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게 당황스러워. 그러니까 이미 경허선사 그때 이제 설정 스님이 총무원장 되고 막 바로부터 그냥 시끌시끌 했었죠. 네, 그랬었는데 뭐 물거품이 돼서 날아갔죠. 내 꿈이. 그래서 못했고 그 이후로 내가 또 원행 스님을 찾아갔어요. 원행 스님을 찾아가서도 또 내가 그걸 했어요. 해주셔야 할 일, 총무원장으로 해주셔야 할 일을 했는데 어디로 갔는지. 뭐 원행 스님이 나한테 뭐 그 비서 땡땡땡 하더니 뭐 이분 그 포교대상 주라고. 포교대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수덕사 모 스님이 안 해줘. 뭐 땡땡. 어찌됐든 경허선사를 내가 선양하기 위한 그런 거를 몇 번을 시도를 했고요. 심지어는 내가 말했잖아요. 자승스님 찾아가서 21일간을 발톱이 10개가 다 빠지도록 했는데도 안 돼. 자승스님은 자기가 말하던 자승스님은 뭐 인간으로는 괜찮아요. 인간으로는 대화가 통했어요. 인간으로는 대화가 통하고 뭐 진지한 얘기까지 다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설정 때문에 안 한대야. 그 스님은 다른 거 빼고 설정 때문에 안 한다. 뭐냐? 어찌됐건 그러고 난 뒤에 또 내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거는 난 진우 스님은 안 찾아갔어요. 가기 싫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안 찾아갔는데 뭐 말했잖아요. 진우 스님은 우리 경허연구소 천막에까지 들어왔다가 이거 하람 스님인데고 놓고 가잖아요. 그 사진을 놓고 가. 아니라고 설레봐라. 내가 쫓아가서도 줬는데도 놓고 가. 그러니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쉽지 않죠. 경허선사를 선양하는 건 쉽지 않고요. 뭐 마지막에 성파 종전까지 찾아갔는데도 성파 스님하고도 개인적인 그것을 참 했는데도 이 경허선사가 어쩌다가 이렇게 정치적인 일에 정치적인 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게 정치적인 것 때문에. 안타깝죠. 뭐. 그래서 이제 그 경허선사를 선양할 수 있는 2012년에 마지막 그게 마지막이에요. 2012년에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을 결과로 자승과 설정이 갈라서면서 자승의 세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걸 하지도 못하고 그다 대고 설정 스님이 총무원장에서 내려오면서 경허선사의 선양의 길이 막혀 있어요. 지금 막혀 있는데 내가 그러죠. 어떤 모 스님이 진짜로 모 스님이 와서 그 경허선사를 정말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님 다칠까봐 내가 그건 안 하는데 그 스님이 총무원장이 되면 좋겠더만. 근데 젊어서 뭐 아직 멀었지요. 뭐. 어떻게 해야 이 경허선사를 차릴 수 있는
힘이 정치적인 세력이 오냐 나도 정치적으로 좀 하고 싶다. 근데 우리 스님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너무 홍 박사 애쓰지 말고 건강 지키라고. 왜냐면 내 건강이 내 건강을 걱정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거 기념관 2번 이사 오고 이거 3번 하면서 마음이 많이 다쳐서 힘들죠. 근데 지금 회복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지금은 시절 인연이 아니라 선명상이 나타나가지고 또 이 거대한 그 시기가 총무원장이 이걸 앞장서고 있으니 뭐 선명상 말고 명상 말고 선 가나선 시절 인연이 올 때를 기다리겠지만, 어쨌든 경허선사는 한국 선불교 중흥조라는 거는 피할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또 확철대오를 잃은 그의 깨달음을 전하는 사자위의 음성은 그동안의 환부를 완전히 도려내고 환골탈태의 생명력을 한국 불교계에 새롭게 풀어넣었더라. 누가? 경허가. 이런 점에서 경허의 불교 사적 의의는 정말로 분수령이죠. 분수령. 위대한 분수령인 동시에 한국 근데 선불교의 중흥조라는 이름은 그냥 걸맞고도 남죠. 커다란 가치가 있고 경허의 토래는 그 나름의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보죠.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조선왕조 몇백 년 동안의 경허선사에 계시지 않는 동안에 우리가 태어났으면, 물론 태어나고 몇백 년 살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살아생전에 이 경허선을 접할 수 있다는 건 커다란 행운이고, 이번 기회에 끝장을 내야 돼. 세가는 경허를 이렇게 말한다. 경허 1849년에서 1912년에 한국사의 찬란히 빛나는 거성이자 지고한 영혼의 거장이다. 한국 불교사의 우뚝 솟은 피로봉이자, 야, 이거 잘했네. 방과 할이에요. 경허선사는 방과 할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응? 썼어요. 로 근대선에 든 해상설을 꽃피운 대선사다. 거기에 나와 있죠. 법에. 한중광은 원효가 한국 불교의 첫 새벽이다 라면은, 그 다음에 친을은 한국 가나선의 첫 새벽이고. 왜냐면은 한국 불교의 첫 새벽은, 원효는 선이 없었어요. 그때는 구산선문이 우리나라에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효는 그냥 대사라 그러죠. 원효 선사라고 절대 안 하죠. 원효 대사. 한국 가나선의 첫 새벽이고, 서사는 한국 중세선의 첫 새벽이고, 그 다음에 경허는 한국 근대선의 첫 새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맞는 말 같아요. 이게 다 경허선사의 후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이 네 분이 다 똑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분이 다 한 인물인 것 같아. 네 분이 다 한 인물이에요. 전부 다 이어져 있거든요. 이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표현하기도 한다.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